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이병철 분석관입니다. 네. 예산정책연구에서 매년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매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주최하는데,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정말 뜻깊은 분을 모시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문학자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지웅배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과학을 보다 이런 채널에서, 또 지상파 방송에서도 여러 곳에서 얼굴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재미있게 전달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데, 하여튼 오늘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교수님 소개를 드리면, 연세대 천문우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세종대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R&D 사각지대 기초과학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인데, 기초과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교수님의 식견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 내용은 저희 국회 예산정책 첫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사 발표 끝나시고 질문도 잘 해주시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얼굴 남기실 분들은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책을, 저자 사인이 들어간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장님이신 전용수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이렇게 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여러 모임이 있긴 한데 공모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R&D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딱딱한 자리는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편하게 질문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맡아주실 지웅배 교수님이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또 우주먼지로도 활동하는 지웅배라고 합니다. 사실 국회라는 공간은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교환학생으로 오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놀아주는 동아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벚꽃이 폈을 때 한번 관광객으로 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일 때문에 올 일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됩니다. 특히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은 R&D 예산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투박하게 표현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또 오늘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천문학을 하는, 특히 이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주변의 연구자들이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 과학, 특히 이제 과학기술로 통용되는 저 표현이 과연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 127조에서 1항을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 항목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과학에게 요구되는 어떤 역할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자연과학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과학, 기술, 우리가 당장 뭐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 과학을 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입장에서는 이 법적 그 항목이 규정하고 있는 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여러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 대중분들에게도 여전히 마음 한켠 어딘가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기술이란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왼쪽은 산업혁명 당시 이제 공장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발사되어서 한창 아름다운 우주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리고 그 배경의 이제 우주 사진입니다. 저는 과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과학 혹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왼쪽에 가까운 이미지를 떠올릴 거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법 조항을 만든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과학기술의 이미지는 아직 전 왼쪽에 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여러 언론사들이 있죠. 그리고 언론사에는 뭐 사회면도 있고 경제면도 있듯이 과학면이라는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발견이나 여러 과학기 이슈 같은 걸 보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정론지 중에 하나인 그 한 신문사의 과학면과 또 외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한 언론사의 과학면의 페이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바로 어제 캡처해서 딱 굳이 억지로 찾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첫 페이지에 있던 기사들을 제가 모아온 겁니다. 이게 과학면 기사예요. 사실 저는 이게 과학면일까 싶었어요. 여기에는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좀 단적으로 말해서 당장 돈이 되는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더 가까운 측면의 이슈들만 과학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외의 다른 언론사에서 과학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요. 우주의 암흑에너지가 조금씩 이상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우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화학적인 연구가 필요한지 이런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억지로 막 이런 과학 기사만 찾아서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딱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냥 어제 떠있던 기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혹은 정책 결정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 대중분들은 과학을 여전히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측면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 판단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소위 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과학은 어떤 경제 발전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자유로워져 있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우주가 궁금한 거고요. 생명의 기원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 시민들도 그렇고 또 그 시민들에게 표를 받는 정책 결정자들도 그렇고 또 그 시민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언론사도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어떤 역할, 과학기술에게 지금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어떤 책임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국립과학재단 NSF를 창립하면서 1950년에 이런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며 국가 방위와 기타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는 과학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나사가 만들어지던 당시 나사 창립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나사의 역할 혹은 그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대기권과 우주에 대한 인류 지식의 확장을 추구한다 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 가장 많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세른을 설립할 때 당시 문서상으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순수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지금 다 보면 1950년대 항목들이거든요. 이미 일찍이 반세기 전부터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그런 과학기술의 선진국들은 과학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주를 탐구하고 생명의 본질을 연구하는 그 더 본질적인 측면에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실익의 측면을 굉장히 전 좀 과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여전히 많은 저 같은 순수 과학, 자연과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의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를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떨어지는 서과의 모습이 있는데요.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사과하면 떠오르는 과학자가 있죠. 누구죠? 네, 뉴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위인전을 보면 뉴턴이 한량같이 사과나무 아래 띵가띵가 앉아있다가 사과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것은 지구의 중력, 이렇게 중력을 깨우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좀 거짓된 이야기예요. 나중에 가서 뉴턴의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더라 라고 과장하다 보니까 좀 살이 붙은 MSG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뉴턴이 했던 고민은 뭐냐면 사과처럼 작고 가벼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면 대체 어떻게 훨씬 크고 무거운 달은 둥둥 떠 있는 것일까를 고민했어요. 실제로 뉴턴이 남긴 책과 기록을 보면 뉴턴이 실제로 했던 고민은 달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뉴턴은 되게 재밌는 머릿속 사고 실험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뉴턴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구 위에 산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대포를 하나 설치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 대포를 화약을 넣어서 빵 하고 쏠 거예요. 만약에 발사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면 대포알은 얼마 안 가서 산기슭에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지겠죠. 자, 화약을 더 넣어서 이번엔 발사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멀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르게 한다면 간단하게 더 멀리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혹시 어떤 건지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자, 그림의 밑을 잘 보시면 지평선이 있죠. 근데 지평선이 평평한가요? 네.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이 둥근 지구 위에 볼록 솟아있는 산에서 대포알을 쏘는 저 실험을 만약에 지구 바깥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본다면 어떻게 보일지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지구 위에 한 곳에 산이 있고요. 그 산 꼭대기에서 대포알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대포알의 발사 속도가 느릴 때는 얼마 안 가서 떨어지지만 조금씩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간 이 대포알이 그리는 궤적 자체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지표면에 닿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뉴턴은 어떤 놀라운 통찰을 보이게 되냐면 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단지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끝없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을 뿐인 거구나.
저 지구 위에 떠 있는 달도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똑같이 지구 중력에 붙잡힌 놈이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사과가 달과 똑같은 높이에 떨어져 있다면 그 높이에서 사과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때 자유낙하하는 사과의 높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같은 시간 동안 정확히 달 정도, 원래 그 사과 위치에 있던 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돌게 되는지를 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사과가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달 높이에 있다가 쭉 떨어질 때 그 고도의 변화와 그러는 동안 달이 움직이는 궤적의 높이 변화가 정확히 똑같았어요. 이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뉴턴은 어떤 걸 증명하게 되냐면 사과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이나 저 달을 붙잡고 돌리는 지구의 중력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 뉴턴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상을 지배하는 물리학이 따로 있고요. 천상을 지배하는 물리학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 세계는 너무나 죄가 많고 아주 하찮은 세계이기 때문에 천상계를 지배하는 별과 달과 태양을 운행시키는 법칙과 물리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뉴턴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뉴턴 이전까지만 해도 지상세계를 위한 물리학 교과서, 천상세계를 위한 물리학 교과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단 한 권의 물리학만 있으면 이것만으로 지상계도 설명할 수 있고 밤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뉴턴의 도약 덕분에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안드로메다 은하 연구하다가 알게 된 물리 법칙을 반도체 제작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지상세계에서 돌아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한 물리 법칙을 그대로 외계행성 탐색할 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우주는 공평하고 물리 법칙은 차별 없이 우주 누구에게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뉴턴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간단한 대포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중력에 대한 본질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게 실제로 뉴턴의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물리학도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에 실린 그림인데요. 자, 저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산에서 발사해서 빙글빙글 지면에 닿지 않고 영원히 돌고 있는 저 상상 속의 대포알, 정확히 저 대포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맞아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보면 뉴턴이 생각했던 저 대포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뉴턴은 왜 저 사고 실험을 고민했죠? 뉴턴이 저 고민을 했던 이유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친구와 당장 카톡을 주고받고 싶어서, 반대편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뉴턴이 이 놀라운 통찰을 하게 만들었던 계기는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사과는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달은 원래 하늘에 있는 거니까 둥둥 떠 있는 거지 뭘 그런 한심한 질문을 해, 한량같이 라고 할 만한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400년이 지나서 그 쓸데없는 고민을 했던 뉴턴의 해답과 통찰이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실용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서 저는 과학의 본질 그리고 그 과학이 응용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인공위성 기술을 통해서 일기예보도 하고 재난 방지도 하고 또 우주 방위 기술에 쓰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죠. 인공위성 없는 삶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그 이론적인 토대는 인공위성을 고민했던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인공위성은커녕 우주에서 저런 것들을 하겠다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 고민을 처음 했던 과학자는 왜 하늘에 떠있던 달은 계속 떠있는 것일까? 왜 더 커다란 달은 지구에 추락하지 않는 것일까? 를 고민한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시간이 흐르고 아주 영리하고 영악한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좀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우리의 세상과 다소 동떨어진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지만 이 자연과학에서 얻은 결과물, 원리들을 인간에게 좀 더 바람직하게 실용적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궁금하고 생명이 궁금할 뿐인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사실 저희는 인간 세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능력도 없고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인간은 등한시하면서 얻어낸 여러 발견과 결과물들 중에 어떤 마음 따뜻한 엔지니어들은 저거 잘하면 우리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지상세계에는 우주에 있는 저런 재료가 충분히 없긴 하지만 우리 수중에 있는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재료로 어떻게 뚝딱뚝딱 잘하면 저 먼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탐나는 저 현상들을,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본뜰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어난 여러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치면서 결국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이 여러 발견과 원리들이 전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400년이라는 아주 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긴 기다림을 우리가 허용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과학 법칙과 발견들은 기필코 우리에게 실용적인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엔 좀 더 최근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미국 동부와 서부에 길이 4km 길이로 쭉 뻗어 있는 파이프를 매설한 아주 독특한 방식의 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선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우주, 시공간이 정말 출렁거리고 있는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지입니다. 아무런 실용적인 목적은 없어요. 단지 그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증명하고 시공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지어진 엄청나게 비싼 실험 기구죠. 사실 지어지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낭비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2015년 결국 물리학자들은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두 개의 묵직한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우주 공간에 퍼뜨린 그 떨림이 전달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요. 이 두 블랙홀이 충돌 순간 퍼져나온 그 시공간의 떨림, 우리가 중력파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두 관측소에서 실제로 그 포착했던 중력파 시그널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이 값비싼 길이 4km 길이의 값비싼 기지를 2개씩 지은 이유가 뭐냐면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측소 한 곳에서 의심 가는 신호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중력파 때문인지 기계 오작동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빛의 속도로 중력파가 전파된다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 시차를 계산해 봤을 때 진짜 이 파동이 빛의 속도로 전파된 것이 맞다 라고 하면 좀 더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두 곳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핸포드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포인트에서 포착했던 그 중력파 시그널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한 걸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에 쇽 하고 올라가는 저 순간이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면서 가장 강력한 시공간의 떨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저 순간을 농담 삼아서 시공간의 딸꾹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벌어진 그 떨림은 지구에서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중력파가 수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우리 지구를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살면서 2015년에 딱 저 기지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 맘때 한참 전에 날아왔던 중력파가 수억 년을 날아와서 운 좋게 우리 지구를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년 여러 10개 넘는 후보 신호들을 계속 검증을 하면서 이젠 심심치 않게 굉장히 흔하게 빈번하게 중력파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력파가 지나가던 그 당시 지구의 모습을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2015년 9월 당시 그 블랙홀에서 퍼져나온 시공간의 떨림이 우리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던 당시 지구 주변 시공간도 출렁거렸을 거고요. 그 위에 살고 있던 우리도 출렁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2015년 당시 우리의 키는 살짝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검증이 되었어요, 중력파가.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구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중력파 검출기의 사이즈는 지구 지름이 한계예요. 당연히 지구 위에다 건설을 해야 되니까 지구보다 더 큰 사이즈로 그물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지구 바깥에 우주망원경 방식으로 이 검출기를 띄워놓고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지구보다 더 커다란 베이스라인으로 검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출하고 있는 더 그 중력파보다 더 미미한 더 작은 스케일의 떨림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방금 소개드렸던 지상 검출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주 검출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프로토타입들은 올라가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30에서 35년 정도가 되면 여기 리사라고 하는 지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 세대의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저 그 각각의 인공위성들이 그 떨어져 있는 거리의 스케일은 지구 지름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 세대의 궤도를 잘 맞춰가지고 레이저를 주고받으면서 더 미미한 시 공간의 떨림을 감지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되게 멋있는 일들을 여러 선진국들이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트를 해서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런 광경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뭐하러 저렇게까지? 저 중력파, 시공간의 떨림 재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쓸모 있다고 저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왜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걸까? 자, 제가 좀 더 기괴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갈릴레이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질지 실험하기 위해서 살짝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실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실제 이 실험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때 갈릴레이도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한 건데 정말로 갈릴레이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구 위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들고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볼링공이 빵 떨어지겠죠. 깃털은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물체건 무거운 물체건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갈릴레이 주장이었는데 그러면 그거 틀린 건가요?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죠. 지구에서 실험하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실험을 하려면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해야겠죠. 지구에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공기가 좀 희박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고산지대? 좀 더 고산에 가도 숨은 쉴 수 있으니까요. 달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미션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1970년대 그맘때 잠깐 짬을 내서 한 우주인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아폴로
6호인가 2호인가 그럴 텐데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는 우주인이 어깨 높이에 한 손에는 해머, 망치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독수리 깃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게 달에서 굳이 저거 하겠다고 깃털을 들고 간 거예요. 그 한창 우주 발사하고 있을 때. 자, 실제로 지금 이 실험 장면이 그럼 어떻게 끝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미스터 갈릴레오 was correct. 갈릴레오 씨가 맞았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런 실험들을 달에서도 잠깐 짬을 내서 물론 저건 재미삼아 한 이벤트이긴 했죠. 이제 그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러면 다 이제 입증된 거 아닌가? 뭐 진공 상태에서 물체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이거 입증된 거고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16년에 마이크로스콥이란 이름의 인공위성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은 날씨를 예보하지도 않았고요. 적국을 염탐하지도 않았어요. 이 인공위성은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 저 인공위성 안에 두 개의 그 원기둥 모양의 진공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진공 파이프 안에는 한쪽에는 납으로 만든 추가 있고 한쪽에는 백금으로 만든 추가 있어요. 두 추는 정확히 질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지구 주변을 돌면서 인공위성이 궤도를 뒤집고 돌리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모래시계 돌리듯이 그 진공 파이프에 들어있는 두 추를 동시에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다시 인공위성 뒤집어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 실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미세한 오차 범위 안에서도 정말 그런지를 굳이 돈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험적으로 어디까지 확인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의 오더까지는 질량에 상관없이 다 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까지도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던 질량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물리학의 등가 원리가 성립되고 있다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더 작은 진짜 양자역학에 근접한 세계로 우리가 파고들면 거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 혹은 미세한 스케일에서 다를 수 있는지를 검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질량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진짜 당장 아무 이득도 없어 보이는 저런 무모한 짓들을 저렇게까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하고 있는 걸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파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물리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시간과 공간은 정말 변할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 마법 같은 상대성 이론 정말 우리 우주에서 통하고 있을까? 이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전까지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시공간의 떨림을 직접 포착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해서 완벽하게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기지를 짓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실용적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력파가 검출되고 입증되고 또 너무나 흔하게 이제 검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영리한 그 실용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저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중력파 검출기가 워낙에 민감한 장비예요. 이게 단적으로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그 달 정도 거리에 떨어진 머리카락 두께의 차이 정도의 떨림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미국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에서 지진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 검출 데이터는 쓸 수 없습니다. 너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지진, 그 떨림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실용성도 확인이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면 그럼 좀 더 안전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게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중력파라고 하는 건 장애물에 상관없이, 가로막고 있는 물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 공간 자체가 떨리는 파문이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고 먼 거리까지 통신을 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빛은 장애물이 있으면 가로막히잖아요. 근데 시공간의 떨림은 물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시공간 자체의 떨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투과율을 가지고 통신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새로운 종류의 빛 전파를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종류의 통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력파 검출기는 워낙 미미한 시그널을 감지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관측하지 않고요, 여러 곳에서 관측을 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 라이고라는 미국의 검출기는 미국 동부와 서부 단 2곳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유럽에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짓고 있고 세계 전역에서 많은 중력파 검출기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기 다른 포인트에서 관측한 시그널을 시간을 잘 맞춰서, 관측된 시간을 잘 동기화해서 그 데이터를 합성하고 처리하는 동기화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기술과 똑같냐면 우리 MRI 같은 거 찍을 때 이미지 처리하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천문학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MRI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는 전파 망원경, 전파 천문학에서 이미지 동기화시키고 처리하다가 만들어진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문학자들이 사람 몸을 해부하지 않고 병을 진단하고 싶어 라는 욕망은 없었어요. 그냥 저 먼 우주에 날아오는 신호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을까? 저 노이즈가 강한 신호를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사진으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기술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시대와 잘 맞물리면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이 과학이 갖고 있는, 특히 자연과학, 순수과학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과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결국 이해를 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또 밤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생기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경험하는 일상의 풍경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어서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위해 왜 어떻게 구름이 둥둥 떠 있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승 기류가 있고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고 중력에 저항해서 구름이 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진짜 라플라스의 마녀처럼 날씨도 막 예보하고 구름 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특히나 항상 당장의 유익한 동기만으로 출발하지는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단지 우주가 궁금했고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 천문학을 발전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기술들과 원리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넓고 좁은 우주를 즐기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주를 영어로 표현하면 3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페이스가 있고, 두 번째 유니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우주죠. 그런데 실제 천문학에서
의미하는 저 세 가지의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간이 직접 로켓을 타고 방문할 수 있거나 탐사 로봇을 보내서 건드려 볼 수 있는 물리적 방문이 가능한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 외계인들하고 전쟁하는 영화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제목에 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유니버스 워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외계인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려면 우리도 로켓 타고 갈 수 있는 범위가 전쟁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주 전쟁의 무대가 되는 우주는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니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없더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어떤 수학적인 측량이 가능하다면 그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은하들, 별들, 그 수백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모든 물질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우주 공학자, 엔지니어들에게 가까운 세계가 스페이스이고요. 저 같은 사이언티스트, 자연과학자들에게 가까운 세계가 유니버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다 총망라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념과 사상과 감정들 이런 것들까지를 다 총망라해서 약간 삼라만상에 가까운 그런 넓은 의미의 우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우주의 넓이는 너무나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장 과학은 돈이 돼야 돼. 과학은 10년 안에, 5년 안에 우리에게 혜택을 주어야만 해. 라는 방식으로 우주를 인식하고 기술을 생각한다면 그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스페이스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 아니야, 난 우주의 탄생이 궁금해. 이 우주에서 생명은 더 살고 있을까? 우리 같은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이런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궁금해하는 구성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이제 그 사회는 유니버스까지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우주에 남아야 할지 이런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까지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코스모스까지를 즐기는 사회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린 여전히 스페이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우주를 인식하고 그렇게 우주를 느끼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주망원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원래 10년에서 15년 정도 쓰고 버릴 계획이었어요. 근데 발사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 올라간 이후로 지금 30살 넘게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허블 우주망원경을 볼 때마다 약간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신하들의 은퇴를 허락하지 않은 세종대왕의 사례가 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처음으로 기획이 되고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당시 미국 그 국회에서도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게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죠. 그때 이 프로젝트를 맡았던 과학자 낸시 로먼이 되게 매력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그 위에 가서 우리 미국 시민들이 하룻밤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의 돈만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미국 시민들에게 15년 동안 우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잘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설득이 돼서 결국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찍어주는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당시 로먼은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기만 하면 미국 시민들이 우주를 15년은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5년은 훌쩍 뛰어넘은 30년 넘게 우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벌써 허블도 올라갔고요. 또 제임스 웹도 올라갔고요. 참고로 이 사진은 그 아까 말씀드린 로먼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먼 후배들이 허블의 후발주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한참 만들고 있던 장면을 잠시 보고 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시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되게 뭉클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0년에 지름 2.4m 정도의 거울을 달고 올라갔고, 또 가장 최근 3년 전에 지름 6m가 넘는 아주 커다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천문학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냐면 지름 11m에 달하는 우주망원경을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 띄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허블, 제임스 웹 때와 달리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라 하더라도 초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빅뱅 직후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지난 138억 년 동안 우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딱 이제 또 요맘때 3월 4월쯤이 되면 한국연구재단 이제 이런 데서 공고가 올라와서 이제 한창 또 저희들은 열심히 한 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프로포절을 써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문득 제가 가끔 저희 동료들,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저희가 프로포절을 열심히 쓰다가 항상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물론 저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분야와 저희처럼 순수 과학적 측면이 강한 분야가 동등한 똑같은 포맷의 프로포절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방금 보여드린 저 11m짜리 아주 커다란 거울을 달고 있는 망원경을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프로포절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쓰게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러면 저희도 거짓말인 걸 알지만 저런 내용에 이제 쏙쏙 들어간 프로포절을 쓰겠죠. 우주 방위 체계, 그리고 원거리 통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도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K-뷰티 막 이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정말 저희도 이게 거짓말인 걸 알지만 온갖 생각을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없는 경제적 효과를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 30년 이렇게 장기 플랜 프로포절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거기에 뭐라고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깔끔해요. 인류 지식의 확장을 위하여. 전 너무 매력적이고 되게 부러운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어떤 공감대도 필요하고 여러 법적인 논의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전 이런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한 과학자의 한마디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응용과학이라는 분야는 없다. 단지 과학이 있고 그 과학에 응용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따로 있고 응용과학이 따로 있고 이런 분야적인 구분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파스테르는 그냥 과학이 있을 뿐인 거고, 그 과학들 중에 쓸모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응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헌법 조항에 들어있는 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분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법문 같은 거 보면 쉼표 하나 들어가고 말고도 되게 큰 의미의 차이를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그리고 기술, 이렇게 쉼표 하나만이라도 추가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두 가지의 다른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그 과학과 기술의 분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선입관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교수님 발표 하여튼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몇 분 정도 간단한 질문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교수님의 역할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그런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이제 라떼 세대들이 할 일보다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현장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좀 거칠게 말하면 저도 불만만 갖고 있고 뭐 뚜렷한 대안은 없고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활동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훌륭한 답을 드리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조금 때묻지 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뭐 생명의 진화가 궁금하고 아니면 우주의 탄생이 궁금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 때묻지 않았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교육 현장이나 혹은 부모님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성세대로부터의 훈련과 세뇌 아닌 쇠뇌를 당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간 보통 과학 대중화라고 부르는 여러 활동들이 사실은 교육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실 과학 대중 교양서라고 하면 어른은 잘 손이 안 가요. 내 자녀를 쥐어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어른들이 읽기에는 그냥 애들 책이지 너무 유치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관도 그렇고 어떤 과학 컨텐츠도 그렇고 다 교육적인 컨텐츠로 소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되게 부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 컨텐츠로서 과학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려봤자 결국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억압하는 부모님들, 어른들은 과학에 대해서 호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요즘의 변화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젠 교육 컨텐츠로서의 색깔을 버리고 아예 그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컨텐츠를 만들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과학관 선생님은 되게 재밌는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과학관은 왜 데이트 장소가 안 될까? 우리가 역사박물관도 가고 전쟁기념관도 데이트하러 가는데 왜 과학관에는 데이트하러 안 올까? 데이트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틀에 박힌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었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외국처럼 다른 선진국들처럼 성인들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그런 접근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음에 제시해 주셨던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우리나라 과학면의 기사와 해외 과학면의 기사가 굉장히 잔상이 남았거든요. 네, 이러한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인식의 차이에서 온 건지 아니면 기초과학의 발달했는지 여부에서 오는 차이인 건지가 좀 궁금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양이지만 기초과학이 발달한 국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아니면 약간 서양과 유사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뭐 당연히 유럽 혹은 아시아 이런 대륙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큰 틀에서 본다면 저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조금 더 유럽의 스타일과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만을 다루는 출간물들도 있고 또 그 컨텐츠들이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또 이제 거기엔 일본만의
기억과 앙증맞은 색채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되게 재밌는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도 되게 활발하게 막 소행성 탐사도 하고 여러 미션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걸 꼭 해요. 일본은 무조건 탐사선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나오고 만화가 나오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좋아하고 막 되게 귀여운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비 방식이 다른 거죠. 하지만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보면 훨씬 더 우주의 본질, 생명의 본질 이런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태생적인 또는 역사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런 현대적인 과학을 습득하고 교육하는 출발점 자체가 늦었잖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되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거의 근접한 혹은 일부 분야는 더 나은 그런 수준에 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도달했으니까 이젠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우리도 좋은 여건을 만들고 꽤 도달한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아직 우린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기술적인 과학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를 좀 제한한다는 느낌도 전 받거든요. 근데 약간 자신감을 갖고 이제 우리도 거대 과학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과학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호기심을 저희 지적 호기심을 좀 채워주는 시간 한 번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하여튼 오늘 재미있는 발표, 유익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